예, 이번 시간에 파트 2 재무제표에 의한 법인세 조정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 세무조정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법인세 납세 의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에 구분해서 납세 의무 범위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련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 비영리 관련되는 부분은 납세 의무 범위 때문에 구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법인의 과세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기업의 비환류소득 이렇게 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 두 가지 정도, 거의 대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 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 종류별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면 내국 법인인데 영리, 비영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과세 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 소득, 즉 포괄주의로 과세를 하는 부분이고요.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즉 열거주의로만 과세가 됩니다. 자, 외국 법인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쪽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산소득, 기업의 미완료소득, 영리 내국법인은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는 과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에 대해서 한정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 종류별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보면 범위 중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즉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는 거죠. 21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번 법인세 신고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차적으로 내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시면 2009년 3월 16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이 있다면 그 주택 양도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정관상 종료일입니다. 이 기간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정관상 종료일까지를 그러니까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1년 내에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최초 설립 시에는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들어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법무사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당기 비용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인 설립 이후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비용들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계상하는 순간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잉여금 범위 내에서 상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가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금액이 작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 처리하고 있는데 원칙은 자본금 증자와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은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자본금을 증자할 때 증자하는 비용이 큰 경우에는 증자 금액이 큰 경우에는 관련되는 세금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나오면 그 비용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가서 상각해서 처리해야 된다. 즉 비용이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관련해서는 이 세무조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상호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양회계가 서로 간섭 또는 의존하는 등 상호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서식에 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도록 기업회계에서 만들어 놓은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결산서상 당기순 손익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뭐냐라는 부분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입금 총액에서 송금 총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금 총액이 입금 총액보다 오히려 더 크다,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면 각 사업연도 결손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입금과 송금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입금이다라는 겁니다. 순자산이 증가되면 이익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익 또는 수익으로 보겠다. 순자산이 증가하는데 이익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송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순자산이 감소하면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산이 움직이는데 과세소득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건 뭐죠? 순자산의 개념이 뭐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무조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가 되겠는데 앞에서 입금과 송금에 대한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순자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입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세무조정 진행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이 증가했는데 왜 과세소득이 늘어났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내용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자,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를 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자, 이 부분을 늘어난다라는 이유를 어떻게 찾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말 재고자산은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찾았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자산 증가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자동으로 늘어난다. 왜?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가 고정돼 있고 자본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자본 안에 순이익이 들어있으니까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찾으신 분들은 순자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손익계산서 측면에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라고 계산을 하신 분들은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기말 사채가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죠? 막혀버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순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의 자본을 의미합니다. 자본을 의미하는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게 되면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입니다. 그리고 이 기말부채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차감하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기말자본이 나오는데 이 자본은 순자산입니다. 부채를 뺀 순수한 자산만 남는다. 그게 순자산입니다. 근데 이 순자산이 증가하는데 왜 당기순이익이 움직이느냐라는 부분이죠. 자, 기말 순자산의 구성은 기초자본에서 증자, 감자, 배당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당기순손익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재무제표 확정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있던 손익계산서에 있던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로 가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니까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자본 항목의 잉여금 항목이 기말 자본을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기말 자본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기말 자산이 늘어나면 기말 부채가 고정돼 있고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고정돼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말 부채가 줄어들면 기말 자산이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기초자본, 증자, 감자 이게 전부 고정돼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채에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와 관련되는 부분, 감소와 관련되는 부분이 당기순이익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자, 기존의 재무상태표가 자산이 10,000원인데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기존보다 2,000원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증가하면 자본이 그러니까 10,000원인데 자산이 10,000원인데 2,000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부채와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2,000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순자산이죠. 그죠?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 2,000원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자산의 구성이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자본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재무상태표상의 부채가 기존보다 1,000원이 증가했다. 자, 자산이 10,000원인데 부채 3,000원, 5,000원, 당기순이익 2,000원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부채가 4,000원으로 부채가 1,000원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항목 중인 당기순손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차변의 자산이 1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당기순이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만큼? 부채 금액만큼, 부채가 증가한 금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가 움직여도 과세소득인 당기순이익 또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을 보면, 자, 기업회계에 의한 수익, 비용, 결산상 당기순이익, 세무회계에 의한 입금, 송금,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수익과 입금의 차이, 비용과 송금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송금산입, 송금물산입 이 부분이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모든 책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도 기업회계에 따른 자산, 세무회계에 따른 자산 차이가 생기면 세무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이 늘어나면, 기말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늘어난다라고 했죠.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줄어듭니다. 그죠? 줄어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부분도 세무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사업년도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의 항목은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는데 세무조정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인데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송금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송금만 결산조정입니다. 입금 항목은 결산조정이 없습니다. 입금은 결산조정이 없고 그러니까 송금과 관련되는 부분만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만 해도 되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산조정 항목들은 종류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산조정 항목의 대표적인 거 보면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손 사유 중에 결산조정이 가능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손, 고정자산 평가손, 뭐 이런 부분들이 결산조정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반드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반영이 돼야만이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평가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 생산 설비의 폐기 손실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결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외부조정 제도에 대한 부분 잠깐 보면요. 자, 세무조정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무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세무사가 하는 경우를 외부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사 자체, 법인 스스로가 하는 부분을 자기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외부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부조정 신고 대상 법인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 70억 이상인 법인 등으로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외부조정 대상 법인들은 반드시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로 가산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문제도 나오지만 세액 감면이나 이런 부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조정 대상자는 반드시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드렸습니다.